자, 그래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일단 프린트아웃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강의의 전체적인 안내부터 드릴게요. 저희 7, 8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간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핵심 문제, 종합 문제 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강의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항들 정리,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상반기 추가 시험 그 교육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기출이라고 한다면 이번 문제를 좀 참고를 해서 형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는 문제집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7, 8월 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같이 푸는데요. 5, 6월에도 저희가 문제를 풀었어요. 5, 6월, 7, 8월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반이에요. 같이 1, 2, 3, 4가 이론반이고 5, 6, 7, 8은 문제풀이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5, 6월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좀 엄격하진 않지만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봤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7, 8월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별로 좀 뭉쳐져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문제, 개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현장에서 문제화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수준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영역이 더해져 있는 문제들도 좀 추가적으로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급 행정고시에서 저희가 2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공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이어서 이번은 풀 거예요. 7, 8월 강의에서 같이 풀이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되게 상관이 많아요. 저희 시험이랑 중등 시험이랑 상관이 많기 때문에 5급 문제도 7, 8월 강의에서 다 다루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총 4번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만 해도 당장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희가 첨삭하고 상담을 다 하니까 좀 천천히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오늘 당장 보고 싶으셨죠? 그죠? 막 첫날인데. 근데 저번 강의에서 첫날 했더니 쌤들이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막 나가셔서 첫날은 절대 모의고사를 보지 말아야겠다. 내일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고 첨삭을 해서 개별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에 따라서 상담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이면 한 3일 정도 상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주 월, 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상담이 이어지는 거고 또 그 다음 화요일에 바로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모의고사랑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모의고사는 4번 보시게 되고요. 4번 모의고사 보시니까 개별 첨삭해서 개별 상담 총 4번 받게 되십니다. 상담은 모의고사 보신 거 첨삭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막 얘기할 거 없다고 막 피하시고 막 상담하는 날 안 오시고 또 시험 보는 날 안 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문제 형식은 가급적 4개 또는 5개 정도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같이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쌤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험 문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이 이제 문제랑 저희가 좀 가급적 많은 문제를 다룰 거예요. 5, 6월에도 문제를 많이 다루긴 다뤘는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영역들의 서술이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시고 나서 9,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만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7, 8월을 하고 9, 10월로 넘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공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9, 10월이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첨삭반이 있죠. 이때는
그냥 그 오셔서 학원에 오셔서 계속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2번 수업하는데 보통 월요일은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2개 보고요. 그래서 예, 꽤 해야 돼요. 그때는 써져요. 그게 지금 뭐 매일매일 하나씩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때 되면 되게 이제 써져요. 다들 안 써질 것 같잖아요. 근데 9시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전공의 특성상 가끔 9시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도 쓰세요. 9시월이니까. 3, 4월이면 못 쓰는데 9시월이니까 막 울면서 이러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월에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보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화요일 날 봤던 걸 가지고 첨삭을 하고 상담을 매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의고사 문제는 총 주당 3개씩 해서 8주를 하니까 24개를 쓰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은 총 8번을 해요. 그러니까 매주 해요. 그때는 저희가 그게 없어요. 주제별 특강이 7, 8월까지만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제가 하고 9시월부터는 화요일 날 주제별 특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계속 끝나고 계속 상담을 하니까 매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월요일에만 수업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첨삭하고 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별로 안 궁금하죠. 이렇게 보니까 7, 8, 9, 10 해서 이제 5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 5달이 굉장히 알찬 5달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것들이 물론 그 전에 공부하셨던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바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기억나는 것들은 지금부터 정리하신 것들, 지금부터 보시는 문제들, 다루는 문제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안 흔들리시죠? 방황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된다, 마음이 안 잡힌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강의 계획서가 빈칸이죠. 별거 없기 때문에 주제를 따로 넣기도 애매하고 빈칸인데 그것만 체크해 두세요. 모의고사 언제 보는지. 7일 날, 내일 화요일입니다. 모의고사 1회차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월, 화, 월 해서 상담이 쭉 이어지고 그다음에 21일 모의고사 2회차 또 상담 3번 이어지게 되고 8월 4일 화요일 모의고사 3회차 상담 이어지고 8월 18일 화요일 모의고사 4회차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주제를 다룰 때 영역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1, 2, 3, 4, 5, 6 수업을 할 때는 뭐 그때까지 했던 범위까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출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주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을 범위로 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되게 왜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아닌 척하더니 이렇게 쪼느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7, 8월부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학 공부 가이드. 교육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학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교육학 논술에서 논술 시험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보다는 그 형식 안에 채워야 되는 교육학의 내용, 이론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결국 지금 저희가 그 교육학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게 된 것도 한 3년 정도? 3년 차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글을 잘 쓰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고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그 안에 정확한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이론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객관식 때 저희가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중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걸 지금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그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도대체 내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사항들도 있을 거고 정리해 주셨던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실제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아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다음에 나한테 친숙하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것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죠?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 확실히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강의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시간에 진단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 평가를 해서 전체 영역 문제 다 아마 그 월요일 강의에서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역 다 주고 거기에서 답 채워 넣는 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제가 내일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시고 내가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논술, 서술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글은 아주 잘 쓸 필요는 없는데 아주 가끔 드물게 조금 특이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쓴 사람 나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조금 해석이 필요한 글이라든지 유난히 비문이 많다든지 호응하지 못하는 문장들을 흔히 쓰신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손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사항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찌되었건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시점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과정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 정리, 목표를 70%로 생각하세요. 70%. 전체 영역의 세부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전체 7, 8월 안에는 70% 수준으로 완성을 하겠다. 그 이상 되신 분이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70% 이상 완료가 되시고 뭐 8, 90% 가깝게 정리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선생님들이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시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 지금 시작을 했다. 나는 지금 4학년이라서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4학년 쌤들이라고 할지라도 목표는 70%예요. 남들보다 그 공부할 시간이 적었고 충분하지 못해도 시험은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이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70%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쓰기 일주일에 완결된 논술 1개, 개요 1개 쓰면 충분하다. 이 말 보니까 되게 적게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적으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논술 하나 쓰는 게 일주일에 하나 쓰라고 하는 게 괜찮으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2주당 한 번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죠? 2주당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보는 주에는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안 쓰셔도 되고 보지 않는 주에 저희 문제집을 보게 되면 문제집 안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혹은 진도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나갈 주제는 어차피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개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1개 또는 개요 1개.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 정 힘들 때는. 전공이 많이 힘들 때는 하나씩만. 지금 또 전공 많이 들어가시죠? 전공 강의도 또 되게 많아지는 그 전공들도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 전공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론과 결론의 양식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론 결론 쓰는 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특히 글 잘 쓰시는 선생님들일수록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단순한 글들, 양식화된 글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한정된 시험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쓰기 편한, 잘 써지는 그 서론의 패턴, 결론의 패턴을 한두 가지 정도는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쓰시면서 연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같이 보면서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강의 자체는 문제풀이예요. 문제풀이고 수업 시간에 같이 써보는 시간이나 같이 정리를 해보는 건 그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저는 그냥 풀이만 하고 설명만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쌤들은 대부분 다음 주에 나갈 다음 시간에 나갈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돼요. 문제 읽어 보시고 개요 정도. 그러니까 개요를 막 너무 막 자세히 짜실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 부분이 기억이 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도 짜 보시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이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넘기면 매 강의마다 첫 시간에 따라오는 이 유령과도 같은 맞춤법 백제. 저희 수업 오래 들으신 쌤들 막 지긋지긋해. 이 자료를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래요.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계속 할까요?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계속 틀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떤 전공쌤들이 제일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예, 국어과 쌤들. 되게 잘 쓰시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그죠? 막 그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누구보다 더 그 민감하게 읽으시겠죠? 그쪽 영역에서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늘 생활 속에서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는 띄어쓰기는 안 하니까 띄어쓰기는 안 하고 그냥 그 유선지에다가 쓰니까 맞춤법만 띄어쓰기 외에 맞춤법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죠. 한국말은 맞춤법보다 띄어쓰기가 더 어렵죠. 그죠? 아닌가? 전 너무 어렵던데. 너무 지옥 같던데. 띄어쓰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자, 그래서 그 한글 맞춤법 백제 지금부터 간단히 보시는데요.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학 논술을 쓸 때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평소 생활에서 맞춤법을 정확하게 쓰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자, 6페이지로 자료 넘기시면요. 6페이지에 6번 던과 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논술에서 안 쓸 것 같죠? 던과 든. 근데 쓰더라고요.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을. 뭐뭐 하던 뭐뭐 하든이라고 저희가 보통 섞어서 많이 쓰게 되는데 던 같은 경우에는 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과거를 뜻하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던을 쓰시면 되고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든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민주 신랑감이래. 흥미진진하네요. 그 뒤에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왔던,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잘 지냈던 과거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어를 쓰시면 되고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와 같이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게 두 가지 이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표현이 있을 때는 던이 아니라 든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든보다 던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의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던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조심해서 쓰시고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쓰지 말라. 한국말은 다른 말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으면 굳이 그 위험하게 쓰지 마시고요. 다른 말로 빙빙 돌려서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참 넘깁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16번 맞추다 맞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워낙 많이 틀리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논술을 쓸 때도 이제 실수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그 교육학 파트에서 교육 평가가 있잖아요. 교육 평가 영역 때문에 맞추다 맞히다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발음상은 원래 맞히다라고 해야죠. 근데 그럼 구분이 잘 안 돼서 맞추다 맞히다. 한국말은 그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들어도 되게 헷갈리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기는 해요. 자, 맞추다 맞히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맞히다입니다. 맞히다라고 쓰게 되는 맞히다라는 표현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대해서 옳은 답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라고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 공부를 할 때 그 문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문항 변별도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답을 맞히다라는 말을 쓸 때 맞추다라고 쓸지 맞히다라고 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맞힌다라고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예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괄호 가에 그 별표 당구장 표시 되게 오래전에 썼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영희는 자신이 쓴 답과 텔레비전에서 제시한 답안을 맞추어 보더니 아주 침통했다. 영희 그죠? 안타깝네요. 그 여기 보면 왜 이건 정답인데 답안을 맞혀 보다라고 하지 않고 맞추어 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맞추어 보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시험 보고 나서 친구들끼리 답안을 맞추어 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답안을 비교해 본다 라는 식으로 돌려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답을 맞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맞히다였는지 맞추다였는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틀린다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쓰신다? 정답을 옳게
그죠? 그죠? 그 옳은 답을 한 학생의 수는 이렇게 다른 말로 쓰시면 됩니다. 한국말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막 헷갈린다고 막 에이 이러면서 아무거나 써야지. 여긴 이거 쓰고 다음엔 이거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하나는 틀리죠. 그래서 형식 점수에서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돌려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8번, 27번 봅니다. 이거는 그죠? 그 소위 말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한글 맞춤법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로서로서 저는 그 단언하는데요. 정말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로서로서는. 이게 의미가 워낙 좀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멀쩡하게 써놓고도 틀렸다고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읽으시는 분들이 자칫 생각 조금만 잘못하시면 잘못 보이는 부분이라서 로서로서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고 대신에 27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쓰게 됩니다. 함으로써 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28번 로서로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로서는 자격입니다. 자격.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로서를 쓰시면 되고요. 도구, 수단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로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뭐로서,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서 과일을 깎다, 눈물로서 호소를 하다.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이 되면 로서를 쓰시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로 대체가 되면 그럼 왜 무엇을 가지고라고 쓰지? 굳이 그죠? 로서라고 쓸까? 그래서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돌려 쓰시거나 그렇게 해서 말이 되면 로서와 로서를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써를 빼도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면 가급적 써나 서를 빼서 말이 되면 그냥 빼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걸 뺐다고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빼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조금 더 활용된 문제가 그 맞춤법의 사례가 27번인데요. 함으로써와 함으로 이거 의외로 실수 많이 하십니다. 의미도 되게 비슷하죠. 비슷해서 그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써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무엇을 했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받침을 살려두고 으로써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라는 말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받침을 살려놓고 으로써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나에 나와 있는 받침을 풀어쓰게 되는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유입니다. 이유. 수단이나 이유나 비슷하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죠. 그래서 구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부지런하니까 잘 산다. 라는 말이 되면 받침을 풀어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느낌이 오시죠? 그럼 왜 이렇게 써야 될까? 부지런하기 때문에라고 쓰면 되지. 그렇게 쓰세요. 헷갈리시면 받침을 살려야 될지 풀어야 될지 불확실하시면 다른 말로 풀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일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 쓰세요 꼭. 그래서 내가 어제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쓰셔서 틀려요. 그래서 지적받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다음부터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좀 쓰세요.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채점하면서 매번 맞나 틀리나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갈등이 심해요. 근데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채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겠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에 47번 다르다 틀리다 이거는 뭐 이제 틀리게 쓰시는 쌤들 없으시죠?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많이들 틀리게 쓰시는데 다르다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다원주의적 접근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요. 구성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다양한 관점,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인다.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뭐 서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다와 틀리다 개념은 구분해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볼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나머지는 읽어보면 재미있는 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논술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들은 없어요. 82번, 16페이지 82번 보시면 결제, 개발 나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결제 부분은 저희가 그다지 신경 써야 될 건 아니고 물론 행정 이야기를 할 때 이번 문제도 관료제적
그 조직의 특성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업무 할 때 뭐 상급자로부터 결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제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냥 그런 표현 안 쓰시면 되겠죠. 헷갈리게 되면 자 여기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사항이 개발과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과 개발 이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괄호 나에 개발 나와 있죠. 이 발음상 구분이 잘 안 되죠. 개발 그죠?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기억 자체가 이게 약간 콧소리가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거라서 개 구분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아이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여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라고 해서 아이의 개발이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아이의 개발로 쓰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최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 보면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라는 말이 아이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능의 개발을 아이로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불안하면 아이로 쓰시면 통일해서 쓰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학 영역에서 공부를 하셨던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교육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을 굉장히 민감하게 구분해서 쓰세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내적인 특성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개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이보다는 여의로 쓰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로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그거냐 도구냐 뭐 이게 그 기계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정서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는 아이보다는 여의를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의의 개발,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 지능 개발, 소질 개발, 창의성 개발 그 부분 등은 여의의 개발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많이 씁니다. 논술 쓸 때 특히 학습자들의 특성 이야기를 하면 내적 특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능이든 그다음에 뭐 인지적 특성이든 그 인지 개발은 뭘까요? 인지적 개발 여의의 개입니다. 인지적 특성 역시 학습자 내부의 특성이기 때문에 특성이고 인지나 지능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의로 잘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93번. 자, 논술 쓰실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쓰게 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셋째, 넷째가 아니라 셋째, 넷째. 근데 이런 거 잘 안 쓰시죠? 그냥 쭉 이어서 쓰시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 이따가 지금 기출문제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같이 보시게 되는데 개수를 엄격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개를 논의를 해라,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개수가 눈에 띄게 써야 채점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를 써라 그러면 좀 글이 유치해 보일까 봐, 그다음에 너무 단순해 보일까 봐 첫째, 둘째, 셋째 잘 안 쓰시려고 하는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끔 거기에다가 이거 그 원문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근데 그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걸 그 기호로도 볼 수가 있고 문자 기호로도 볼 수가 있고 문자 자체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제가 일반적인 인문계 논술에서는 그런 그 기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거든요. 넘버링을 해서 쓰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원래 저희가 논술이란다 논문을 쓸 때는 뭐 1, 서론, 2, 뭐 본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쓰긴 하는데 이 짧은 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다지 권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숫자보다는 뭐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든지 이런 식으로 티가 나게끔 항목을 끊어서 논의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법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부터 올해 상반기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다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나오든 말든. 그죠? 뭐 실제 내 문제는 아닐 테니. 근데 최소한 보셔야 되는 게 이 영역이 바로 이어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첫 번째 시험에서 그 특수교사 추가 시험에 나왔던 영역이 12월 달 시험에서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 작년이죠. 작년에 6월 달에 나왔었던 추가 시험의 항목들은 12월 시험에서 빠졌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빼도 좀 공부하는 영역이 크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안 봐도 돼는 아니고 이번에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형식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몇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과 접근하는 방식, 서술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가 학교 전체, 학교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학교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행정이나 사회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학교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 나머지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상황, 그다음에 학습자의 내적 특성 위주로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반면 행정과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인 구조나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학교 교육의 기능, 그다음에 학교 조직의 특징, 이 두 가지를 학교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는 영역이 하나.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이제 차원이 달라졌죠. 수업이라고 하는 좀 더 미시적인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 설계, 학생 평가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하고자 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전의 문제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위에서 물어보는 문제 영역이 굉장히 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여줘요. 그 대부분 이전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 위에 큰 문제에서 글로 쓰여져 있는 문제들에서 핵심 주제들을 다 줄줄줄 풀어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큰 영역만 한정 지어주고 거기에서 실제로 써야 되는 사항들은 제시문을 읽고 난 후에 보게 되는 배점 부분 있잖아요. 배점 부분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내시는 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건데 대신에 이렇게 써져 있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서론 쓰는데 되게 편해요. 서론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서론 도입할 때 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게 서론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내가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서론에서 알려주는 게 핵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들에 대한 큰 덩어리 짓기가 필요한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미리 문제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에 있는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쓰셔도 큰 무리가 없이 서론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1번, 2번, 3번, 4번의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본 결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의를 해라. 지금까지 전체 주제들을 한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뭐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라고 문제가 나오기만 했었지 이 나왔던 영역들을 묶어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지정해 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술 자체가 즉 교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각각의 이론들이나 현상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론이든 본론의 말미든 결론이든 다 논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부분에서 채점을 하기는 하되 그 영역을 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그걸 전체 주제로 아우를 수 있는 크게 끌어안을 수 있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논의를 해봐라. 그게 논리적 구조력이고 논리적 글쓰기 능력의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시문의 내용은 이번 문제가 실제로 보면 난이도는 그 작년 12월 달 시험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왜? 제시문의 개념을 다 풀어줬어요. 재작년 12월 시험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재작년 12월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교사 대화 안에 내용이 그 개념들이 다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들 궁금하실 게 안 그래도 막 질문도 많이 하던데 그럼 12월 시험도 이렇게 나오느냐? 12월 시험도 이렇게 될까를 물어보시는데 그건 모르죠. 나와봐야 알죠. 지금 매번 시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학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재작년 12월 시험이 쉬었잖아요. 쉬고 나서 그 다음번 작년 6월 시험 같은 경우 재작년 12월보다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 개념들을 다 주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시험은 더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근데 그 작년 12월 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힘들다 못 쓰겠다 막 중간에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나가셨대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서 그냥 교육학을 보니 전공까지 볼 필요도 없을 듯 하면서 그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지금 6월 시험 문제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6월 시험 보신 분들이 잘 봤는지 못 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되게 못 봤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잘 봤으면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약간 간을 보는. 이번에 인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적었고 그다음에 그 전공 그 선발 자체 특수한 상황도 좀 있었죠. 다른 시험들보다 일단 전공 자체가 그 해마다 많이 뽑는 전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전반적인 공부가 아주 깊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출제자들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육학만 쉬웠던 게 아니라 전공도 굉장히 쉬웠대요.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이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거의 그 저희가 이번에 뽑은 건 그 전문계 고등학교 쌤들을 뽑았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가 없고 그 고등학교 교과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느낌? 물어 문제가 나왔대요. 전공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많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난이도가 12월 달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는 그다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에서 물어봤던 사항이죠. 그게 그냥 첫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에 따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교사로서 로서 나왔네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기능.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기도 로서 나왔네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랑 규범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회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회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편적 규범이나 규칙을 가르치는 걸 보통 보편적 사회화 혹은 일반 사회화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파슨스로 대표되는 그거죠. 그러나 최근 사회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 자,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사회화입니다. 이것도 사회화에 들어가는데 역할 사회화, 직업 사회화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먼저 사회화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발 배치 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이 교육 사회학에서 기능 이론적 관점이고, 그다음에 기능 이론에서 사회화의 역할 많이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 사회화를 통해서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사회적 역할을 학교가 수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이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화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특정한 직업인으로서 살 수 있게끔 직업적 기술에 대해서도 전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선발 배치가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대략적인 힌트를 줬어요. 기능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지금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건 한계 부분 있잖아요. 한계. 이 기능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라. 이거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제시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서 쓸 수가 있고 제시문과 관련지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아래 배점을 보겠습니다. 배점을 보시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지적을 해줬죠.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에 대해서 각각 2가지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4점이죠. 하나당 1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근데 우리 시험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개수를 한정을 해서 근데 개수당 엄격하게 점수가 배점된 부분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3개 뭐 3개를 물어놓고 4점을 배점을 한다든지 뭐 2개를 물어놓고 3점을 배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를 물으면 4점이고 3개를 물으면 3점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항목당 딱딱 띄어져 있어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자, 이제 다시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동 특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학교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행정,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행정은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인데 다른 영역이랑 묶어서 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잘 안 엮이는 거예요. 잘 안 엮이고 엮으려고 했더니 영역이 너무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실 때마다 항상 행정이 제일 힘들어요. 나온 부분들을 보면 이번 문제도 행정 내면서 되게 힘들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타당화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조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를 위해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라는 조직을 합리성의, 자 여기서부터 개념이 들어가 있죠. 합리성의 측면에서만 파악하면 분업과 전문성, 권위의 위계, 규정과 규칙, 몰 인정성, 경력 지향성의 특징을 갖는 일반적 관료제 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관료제가 뭔지, 그다음에 일반적 관료제 특성이 무엇인지 제시문에서 보여주죠. 그러나 교사들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 보면 학교 조직은 질서 정연하게 구조화되거나 기능적으로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완 결합 체제의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라고 해서 또 역시 이완 결합 체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그대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끌어다가 쓰시면 돼요. 이완 결합 체제가 뭐 원래 이런 건데 저런 건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관료제적 관점과 이완 결합 체제의 관점으로 학교 조직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과 관련되는 배점 부분 보시면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 체제적 특징을 각각 2가지만 제시를 해라.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 관료제와 이완 결합 체제가 무엇인지는 제시문에서 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학교에서 현상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관련돼서 설명할 수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끌어다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시문에 없죠. 제시문에 없는데 제시문에 키워드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현상을 찾아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물어본 게 각각 2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각각 2가지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 건데 더 많은 거 딱 2가지 있는데 2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통은 한 5-6가지씩 있는 영역인데 그것 중에서 관련되는 것들만 네가 생각해내서 답을 쓸 수 있는 것들만 2개씩을 뽑아서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죠? 여러 가지 똑같은 거예요. 간에 9가지 수업의 사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가지만 골라서 쓰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2가지는 기억이 나잖아요. 다 쓰라 그럼 힘들지만. 그죠?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 3가지를 다 쓰세요. 그럼 3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다른 거 얘기를 하면서 뭐 8가지, 10가지 있는 것 중에서 2-3가지를 뽑아서 쓰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뽑아서 쓰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어지간하면 1-2가지씩은 기억이 났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한편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설계에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열정은 높았지만 새로운 수업 방법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거나 수업 상황에 맞게 기존의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더라. 그 열정은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 중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이론과 모형이 있지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거 뭐죠? AD죠, AD, ADDIE라고 하는 AD 모형이죠. 이 중 분석과 설계는 다른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업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여러분의 수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뭘 물어보느냐? 자, 배점 보시면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에서 자,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가 뭐냐면 AD예요. AD. AD를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AD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AD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AD는 공부했는데. 그죠? 나는 일반적 수업 체제, 교수 체제 설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단계 자체가 ADDI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어슈어가 나왔는데 어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분석, 목표 분석이라든지 과제 그 매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나와 있으면 단계가 맞으면 그냥 어슈어인 거예요. 그다음에 ARCS 우리가 악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모형 역시 악스란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동기 설계함에 있어서 주의 집중 요소라든지 관련성 요소를 풀어져 있으면 악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D. 자,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각각 2가지만 제시를 해라. 굉장히 선심 쓰듯 계속 2가지만 하고 있죠.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 제시하라가 아니라 2가지만 골라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 뽑아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업 설계를 잘 하는 것 못지않게 수업 결과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평가 기준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었던 영역인데 나와버렸어요. 우리한테 나왔었어야 했는데 12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미리 나왔어요.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평가에서 뭐가 나올지 되게 염려스러워요. 이거보다 쓰기 편한 건 없는데. 그죠? 자칫하면 평가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서열주의적 사고가 팽배하여 서로 경쟁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서열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서 경쟁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평가 유형은 기준참조평가죠. 기준참조평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유형. 그럼 뭐예요? 준거참조평가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답까지 주죠. 문제에서 평가 유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준거지향평가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장점 2가지만 제시해라. 얘만 3점이죠. 왜냐하면 준거지향평가의 개념이 1점, 장점 2개가 2점 들어갔기 때문에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한 흔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작년까지 채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수가 점수 배점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기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개념에 대해서 풍부하게 풀어 쓴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장점에 대해서 2가지를 논의하라고 했을 때 이 장점 2가지만 굉장히 잘 쓴 사람이 있고 장점 2가지는 대충 썼는데 앞에 개념까지 쓴 사람. 그러면 이거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채점자들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채점 문제가 일어났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채점을 담당했던 사람들한테서도 올라갔을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단순화시키더라도 그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들마다 명확하게 점수가 배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12월 시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개념이라든지 뭐 배경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정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는데 조금 편하긴 하겠죠. 대신에 그 배경 정보를 얼마나 주느냐는 이번 시험만큼 많이 줄 수 있을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경쟁률 자체가 6월 시험이랑 12월 시험은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인원 자체도 시험을 보는 인원 자체에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봐야죠. 지금 뭐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지역별로 1~2명 뽑는 전형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중에 보게 된 12월 시험이랑 규모가 워낙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 15점이 배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부분이 5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원래 5점씩 나오다가 작년 12월에 지금 4점이 나와가지고 좀 줄 거냐 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5점으로 늘긴 늘었지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이 3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마 쓰신 분 중에 일부는 요 부분을 한 단락으로 뽑아서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랬으면 그게 내용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용의 배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논리적 형식 적인 측면에 이게 지금 배점이 3점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얘는 따로 내용적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4가지 주제를 교사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 변화하는 학교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합을 했느냐 논리적으로 연계를 해서 정리를 했느냐를 가지고 3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론의 내용이나 결론의 내용이나 그럼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나 단락 간의 연결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를 하는가, 변화하는 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는가 등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만 3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관대하게 줄 수 있는 점수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내용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논의가 있기만 하면 점수를 주는 파트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표현의 적절성에서 지금 2점이 들어가 있죠. 이 표현의 적절성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호응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점수가 배점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2점이에요. 의외로 커요. 그죠? 앞에 준거지향 평가 3점밖에 안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문제는 보면 크게 보면 사회학,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교수 설계, 그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심리 있죠. 심리는 의외로 해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험을 보지도 않았지만 아직 10번도 안 봐서 뭐라고 패턴을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몇 번 안 본 한 6번 정도 본 그 상반기 시험, 후반기 시험 다 포함해서 대략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 6번 정도 지금 봤잖아요. 6번 정도 본 거 안에서 그 심리 파트는 한 3번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크게 아무리 좀 넓게 봐도 한 4번 정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오히려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번 정도 빠지고 매번 나왔던 게 행정이에요. 행정 파트라서 우리가 공부하기 번거롭더라도 행정은 항상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영역이 되게 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행정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문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니까.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니까. 이게 우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설명 나와 있어요. 지금 다 했어요. 약간 쉽다. 그다음에 형식 부분에서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접근이 들어갔다. 그래서 시험 변화 과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영역 보면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과 한계를 확인하는 사회학 영역, 학교 조직의 관료 제작 특성, 이원 결합 체제적 특성을 확인하는 행정,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을 확인하는 교수 이론 및 공학, 준거지향 평가의 개념 장점 확인하는 평가, 세분화되는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쌤들 불러다 놓고 이거 쓰라 그랬으면 되게 잘 쓸 자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지금 쳐도 아니 지금 봐도 한 18점은 받겠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랑 비교를 해서 보자면 지금 실제로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형식으로 12월 달에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12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평균이 15점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15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합격선 자체가 막 16, 17, 18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문제예요. 되게 이번 시험 좀 쉬웠어요. 쉬운 건 맞아요. 쉬운 건 맞는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아까 나와 있었던 그 3점짜리 영역 있었잖아요. 같이 엮어서 쓰는 아우르는 영역 자체가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보시면 이제 기능 이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죠? 하고 싶으신가요? 해도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건 앞으로 다 다루게 될 주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할 때 참고하시고 예시 개요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시 개요 안에 주요 사항들 들어가 있어요. 자, 서론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학교는 학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과 학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에 나타난 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를 학교 교육의 기능과 학교 조직의 특성, 수업 설계, 학생 평가 영역을 구분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에서 영역이 쉽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경 문장은 도입 문장은 어떻게 써라? 왜 이런 주제를 논의하느냐? 그죠? 서론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문제 제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서론의 핵심적인 역할은 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육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어요. 이 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한정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도입이 아니라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주제를 한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경 문장이 필요하죠. 어떤 문장? 왜 이 주제들이 의미가 있는지. 각 주제에 대한
논의의 타당성, 논의의 필요성. 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한다, 논의를 한다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 핵심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파트에서 선발 및 배치 기능 두 가지 중에서 선발 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두 가지 항목과 한계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각각 4점씩 채점이 되는 파트입니다. 4점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선발의 기능, 배치의 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기능론적 관점의 접근이 무엇인지 도입 문장 아주 자세하게 줄줄줄 풀었을 건 아니고 일단 어떤 관점인지는 적어놓고 들어가야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은 이러한 관점이다. 교육의 목적을 사회화와 사회적 선발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통합 안정, 발전에 두는 사회학적 관점이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사회화와 관련된 보편적 사회화와 역할 사회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학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시문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편적 사회화, 역할 사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선발 배치와 관련되는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사회화된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발과 배치의 역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 계층 간 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사회 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그 사회학에서 기능이론적 관점 이전에 기능이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그 공정한 경쟁과 학교 교육을 통한 선발이라는 제도 없이 이루어지게 됐던 그 봉건적인 사회를 보게 되면 계층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없죠. 거의 없고 그냥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이 결정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를 강조를 하는 것이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 이동의 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계가 존재하죠. 물어봤던 한계 두 가지. 자, 이런 선발과 배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회평등이 확실히 보장되어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 사회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 보상이 주어지고 그 결과 사회적 지위와 계층이 분화된다는 업적주의. 업적주의는 사회학 그 기능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 업적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즉, 우리가 그 선발과 배치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가 더 많이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한계사항, 이러한 한계사항에 근거를 해서 조심을 해서 이제 그 기능이론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교사의 과제랑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그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3점 들어갔었던 그 파트입니다. 자, 교사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정한 선발과 적재적소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한 평가와 선발이 없도록 교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봐야만 한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되는 교사의 역할, 그다음에 변화하는 학교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같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입 문장에 써도 되고 끝나는 문장에 쓰셔도 돼요. 중간에 들어가서 찾기 힘들게만 안 하시면 돼요. 쓰기는 썼는데 중간에는 내용 안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그걸 찾기가 힘드니까 조금 글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도입 문장이든 마지막 끝나는 문장이든 편하신 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체적 특징. 자, 그러면 관료제 일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줄 수가 있겠죠. 관료제가 뭐냐 하면 근데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관료제는 요런 조직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는 학교 조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학교 조직 연계 부분 보시면 수업 외 학교 경영 활동은 상하 위계 구조에 의한 엄격한 결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행정 업무에서 교장과 교사의 관계는 관료제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관료제적 특성을 보여준다. 교장과 교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 위계가 엄격한 관계죠. 그러니까 위계성이라고 하는 관료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료제 특성 중에서 경력 지향성이 있었죠. 경력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해주는 거. 그거 역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특성입니다. 교사들의 승진에 있어 호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 바로 이 경력 지향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도 찾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두 가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편한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원결합 체제. 자, 일반적인 특성들. 문제도 나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원결합 체제가 무엇인지 써주고 이제 학교 조직과 연계된 특성들 보게 되면 자, 이원결합 체제는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한다.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 수업에 대한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다양한 교수 방법과 지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 그 재량권, 자기결정권이 높은 것과 관련되는 특성이다. 현상이다. 그리고 이원결합 체제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조직 내에 굉장히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학교 조직을 보게 되면 교사와 행정 전문가, 전문 상담 교사, 영양 교사, 보건 교사 등 다양한 성격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역시 이원결합 체제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그 통일성, 동질성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원결합 체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관료제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학교 조직은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교사의 과제와 연계해 보겠습니다. 학교 조직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직의 다양한 특성에 적응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수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입맛에 딱딱 맞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자,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료제적인 특성도 있고 이완결합 체제적 특성도 있으니까 교사가 이런저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일반적 교수체제 설계에서 분석 설계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교수체제 설계가 뭔지 분석, 설계, 개발, 적용,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다. 에디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러고 나서 각 단계에 대해서 다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분석과 설계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분석이 뭔지. 분석은 교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요소별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통 요구 분석, 과제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등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만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가지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돼요. 쓰기 편한 걸로. 자, 그럼 보통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요구 분석이죠.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어지는 분석들입니다. 여기서는 학습자 분석 얘기를 했어요. 자, 요구 분석은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를 확인해서 개발이 필요한 교수 목적을 확인하는 단계다. 자원 명세서 조사다, 사용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다음에 학습자 분석. 대부분 선생님들이 분석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학습자 분석을 제일 좋아하시면서 쓸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습자 분석에 대해서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지능, 동기 등을 파악해서 기초 자료를 확인한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설계. 자,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수업 프로그램의 설계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설계 과정이다. 이 과정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행동적 수업 목표 진술, 그다음에 교수 전략과 매체의 선정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거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절대평가, 문항 개발하는 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나 마음에 드신 걸로 써주시면 좋겠죠. 자, 교사의 과제와 연계합니다. 교사는 교수 설계를 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교수의 전문가다. 학교에서 교수와 관련된 가장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수 체제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자, 준거지향 평가. 이번에는 개념과 장점이라고 굉장히 편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무엇인지 쓰시고 장점 2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장점도 원래 되게 많은데, 그죠? 되게 많은데 그 몇몇 사항들이 보면 그 한 가지로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초반에 이야기되는 몇몇 사항들은. 자, 준거지향 평가. 평가 기준을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두는 목표지향적 평가다. 자, 추가해서 최근 도입된 성취평가제. 우리 학교 교육에 도입된 성취평가제가 준거 참조 평가, 준거 지향 평가의 한 사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평가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거 지향 평가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는데 아마 성취평가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준거 지향 평가 어렵지 않게 그냥 장점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장점 2가지. 교육 목표 달성 여부 확인해서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죠? 이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 만드는 그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생 모두가 경쟁적이지 않고 협동적인 분위기에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어 바람직한 긍정적인 교육 분위기 형성이 가능하다. 내용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각각 장점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교사 연계. 자, 이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되면 모두가 그 이해를 하는데,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평가의 목표 특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해서 모두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준거지향 평가의 가치가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준거지향 평가가 도입된 시점에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 약간 그 이해 어려움도 있고 저항도 아직도 좀 있고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준거지향 평가의 목적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자체가 상대평가보다 되게 힘들잖아요. 교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지향 평가에서 학습 목표 확인이 가능한 좋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잘 하는 게 교사의 역량이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사회적 선발과 배치, 보다 높은 수업 효과성,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과 학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 등을 교사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이게 뭐죠? 요약. 우리가 결론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글을 끝내는 겁니다. 글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럴 때 주의를 해야 될 건 본론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다른 주제들을 섣불리 끌어다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잘 써놓고 나서 그거 말고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도 제대로 살펴봐야 해요 라고 다른 주제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그렇게 쓰시게 되면 그 형식 점수에서 제가 채점을 한다면 아마 점수 깎을 것 같아요. 본문과 상관없는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끝내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결론에서 많이 하시게 되는 활동이 서술 활동이 요약. 내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제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대부분 다 누구 입장에서 제언을 할까요? 교사 입장에서. 문제 자체도 대부분 교사 입장에서 문제가 나와요. 교사가 해야 될 일, 교사가 접근해야 될 방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주제에 대한 간단한 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학교는 아직 안 끝났죠. 현재 학교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 개인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사 역시 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 무난하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막 감동적으로. 서론 결론에서 큰 인상을 심어주시면 좋긴 한데 우리가 시험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저희가 보통은 1시간씩 끊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첫 시간에 수업의 방향이라든지 공부해야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후에 교육의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일단 형식적인 부분에서 6월 시험이 많은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 공부를 하실 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그러나 뭐 난이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